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산관리 전문가 김준석입니다. 35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며 수만 명의 자산을 관리해온 제가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벌이는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 90%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스스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5년, 10년 뒤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 친한 동료 중 한 명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금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금융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불과 7년 만에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들과 함께 생존 전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부동산이 나쁜 투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부동산은 최고의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40년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도쿄의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은 30년 동안 원래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려 80%까지 폭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쇼킹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무려 846만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10년 후면 일본 집 4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151만 채에 달합니다. 아니, 서울은 다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서울의 인구는 이미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58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2023년 9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서울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소위 강남 3구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남구는 약 3만 명, 서초구는 약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인들은 재산의 34%만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1채를 보유했었죠.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강남에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단 3천만 원도 현금화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결국 급매로 상가를 팔았고 시세보다 3억이나 낮은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팔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나눠서 팔기도 어렵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5억만 급하게 현금화하기 어렵죠. 전부 다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들 중에서 부동산에만 집중 투자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그들은 모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죠. 부동산은 그들 자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3세, 여성은 88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 중 절반은 10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은퇴 연령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50대 중반에 은퇴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30년을 일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3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4배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3배, 의료비는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이런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국민연금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67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식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국민연금마저도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받을 연금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고작 3,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려 43.4%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계에 포함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0대 18세 합계를 GDP로 나눈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위가 중국, 3위가 이탈리아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딸 결혼 비용은 평균 1억 5천만 원, 아들 결혼 비용은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3억, 5억까지 지출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 중 한 가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월 336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영어 캠프, 학원비, 교재비 등을 더하면 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 가능할까요? 더 끔찍한 사실은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96%이지만 우리나라는 6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취업했다 하더라도 첫 직장에서 5년 이상 버티는 비율은 50%도 안 됩니다.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중 첫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40대 초중반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50대의 재취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 20대 30대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61만 3천 명입니다. 그중 70%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을까요?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노후 준비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부부는 두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위해 5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자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계속 취업 준비 중이고 다른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결국 부모에게 다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인하다가 자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이제 황혼 이혼이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중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 이혼의 비율이 무려 39%에 달합니다. 1990년에는 이 비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는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과 생계에 쫓겨 소원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갈등이 급증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으로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등이 있고 키친드링커,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각자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의 한 고객은 62세에 30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고 나니 각자 2억 5천만 원씩만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 100만 원도 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혼 후 위자료나 배우자 부양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기간 결혼 생활 후 이혼할 경우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 주로 여성에게 상당한 위자료나 평생 부양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독사라는 더 암울한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약 3,700건으로 추정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후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이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연간 3만 명 이상이 고독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발견되기까지 평균 13일이 걸립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유명 탤런트 오하라 레이코의 고독사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지 무려 4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는 고독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뉴타운 단지를 조사한 결과 과거 3년 동안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이었으며 그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평균 20일,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고층 아파트일수록 이웃 간의 교류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즉,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치매 문제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3%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비용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66%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지옥의 현실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0년 넘게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좋은 시설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시설은 환경이 열악해 결국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부부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도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급증하고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50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노후 준비에 정말 중요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이득보다 5배 더 강하게 느끼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결과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편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놀라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비싸게 다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30년간 약 10%였지만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투자자의 감정적 대응과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장기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훈련입니다. 주식시장이 40% 폭락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꽤 암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위험합니다. 최소한 30에서 40%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특히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연사에서 5%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량 기업의 주식은 금융자산 중에서도 특히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연사에서 5%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량 기업의 주식은 노후 현금 흐름에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30%를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월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의 장점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배당주는 경기가 나빠져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지난 6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지 말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세요.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큰 폭의 하락도 여러 번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IRP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개인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연간 7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IRP 계좌 내에서의 운용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매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면 약 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 계좌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3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본인의 노후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가 OECD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 건수가 54. 8명으로 OECD 평균 18. 8명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저는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빈곤해진 노인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70대 초반의 할아버지로 수십 년간 운영하던 사업체와 부동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생전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마세요. 특히 유일한 주거지인 집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효심이 깊더라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혼, 사업 실패, 파산 등으로 부모의 재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노후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그 돈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350에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평균 67만 원이라면 나머지 280만 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현역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55세에 은퇴해서 3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5세, 70세까지 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67대 68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평생 현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을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커리어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경우 65세의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에도 주 2에서 3일 금융 컨설팅을 하고 강의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놀라운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완전히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한 사람들보다 질병 발병률이 40% 높았습니다. 특히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을 하면 신체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봉사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키가이, 어키게이아이를 찾으세요.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삶의 이유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령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이키가이는 4가지 요소의 교집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 둘째, 내가 잘하는 것. 셋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넷째,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4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이키가이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손주 돌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연 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원하는지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연명치료를 선택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의 70% 이상이 본인이 말기 환자가 되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의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디지털 계정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SNS, 클라우드 저장소, 암호화폐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물려줄 것인지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나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은 비밀키를 모르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밀키를 잃어버려 접근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가 35년간의 금융 경력과 수많은 고객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다각화를 하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세요.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세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식,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입니다.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셋째,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 기업의 주식은 노후 현금 흐름에 좋은 원천이 됩니다. 특히 매년 배당을 증가시키는 배당 성장주가 좋습니다. 넷째,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IRP의 세제 혜택은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섯째,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나 장기요양에 대비한 보험을 고려하세요. 일곱째, 평생 현역의 자세를 가지세요.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파트타임, 프리랜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지속하세요. 여덟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아홉째,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으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으세요. 열째, 법적, 의료적 문서를 준비하세요. 유언장,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재산관리계획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자산을 다각화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래야만 진정한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중에 하겠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젊었을 때의 1년과 노년의 1년은 같은 1년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를 10년만 미뤄도 최종 자산의 약 50%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30세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한 사람은 65세가 되었을 때 자산의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복리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70일을 수익률로 나누면 대략적인 2배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에 큰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입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 최소 10에서 20%를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여가 입금되면 자동이체로 바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돈이 되어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자산을 리밸런싱 하세요. 목표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 70%가 되었다면 주식을 일부 팔아 채권을 사서 원래 비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유를 위한 25배 법칙을 기억하세요. 연간 필요 생활비의 25배가 자산으로 있으면 4% 인출 법칙에 따라 원금을 크게 줄이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600만 원,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9억 원, 3,600만 원 x 25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노후 현금 흐름 창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부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